네. 이제 마지막, 지난 시간에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과 표현들이 이제 사례로 들어왔고요. 그 사안을 한번 검토해 봤고, 이제 아까 827조 1항을 봤고요. 그 다음에 827조와 관련된 그 일상가사 대리의 연대 책임에 관한 832조 조문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2조에 보시면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이란 제목 하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일상가사 대리에 관해서는 일상가사 행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연 본 사안이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내이냐, 그에 앞서서 일상가사란 무엇이냐부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새로 이제 나누어드린 그 새로 쓴 샘플 답안을 위주로 보시면요. 로마자 2번은 일상가사 대리의 성부입니다. 그럼 성부를 검토하기 전에 일상가사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827조 1항과 832조 본문의 그 조문 내용이 세 번째 줄에 걸쳐서 인용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관한 대리권도 없고 연대 책임도 없으니까 상대방은 할 수 없이 126조에 문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판례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월권 대리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괄호에 보시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월권 대리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일상가사를 그 어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혼인 공동체도 원만하게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거래의 안전도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가사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를 적용을 한다면은 상대방도 보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료는요. 책에 나와 있는 샘플 답안보다 일상가사에 관한 일반론이 좀 더 풍부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일상가사에 관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가사가 뭔지는 봤고 그럼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은 판례를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 일상가사의 어떤 내용과 범위가 일반론입니다.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일상가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라는 판단 자료가 쫙 나와 있죠. 부부 공동체의 생활이라든가 지역사회의 통념이라든가 그리고 그 법률 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인 사정,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라든가 부부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현실적 생활 상태를 기타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어떠한 그 범주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처분행위라든가 동사함과도 같은 금전 차용행위라든가 아니면은 보증행위 이런 것들을 비일상적이고 이례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소 일상가사의 범위를 좁히고 있죠. 그렇다면은 혼인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126조를 가지고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5천만 원을 차용을 했는데 공교롭게 2000-8267 판결에 처가 부담한 4천만 원의 계금 채무 여기도 결국에 지금 갯돈이 딸려가지고 돈을 꾼 거죠. 물론 유학자금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서 처가 부담한 4천만 원의 계금 채무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는데 단지
금전 차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안의 융통성을 가지고 허용하는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3번이 그런 것이죠. 자, 금전 차용도 두 번째 줄에 여러 사정을 봐서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 용도라면은 일상가사로 보자 이거죠. 예컨대 아파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구입 명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부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어떤 주거의 마련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안은 부인이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뭐 45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을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납입금 쪽으로 금전을 차용했을 때, 그리고 그 아파트는 유일한 부동산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금전 차용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복선을 까는 거죠. 또 이제 뭐 4천만 원의 계금채무를 보았을 때 이 사례의 방향을 일상가사의 범위 바깥으로 이제 봐서 결국 표현대리 쪽으로도 논의를 끌고 가야 또 답안이 그 의도한 구성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포섭을 한다면 5천만 원이다. 그리고 유학자금이다. 거액이죠. 그럼 이것은 일상생활비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고액이죠. 따라서 이것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그럼 무권대리죠. 그럼 원칙적으로 남편인 갑은 채무를 안 질 겁니다. 즉 연대 책임을 안 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이제 126조 월권대리로 가는 거죠. 만약에 월권대리로 상대방의 보호가 맞춰지면 별 문제겠으나 월권대리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에 무권대리 책임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표현대리의 성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1번 문제점을 보시면, 자, 그러면 월권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정됐을 때 요 사안에서 그 상대방 병한테, 그 친구인 병한테 12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요. 책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그 43페이지의 책의 샘플 답안은 학설이 기술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아예 전 뺐습니다. 이번에 그냥 빼는 걸로 하고 판례를 더 풍부하게 집어넣는 방향으로 선택을 뭐 했습니다. 그래서 양거로 1번에 판례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자, 대법원은 우선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봅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이제 귀착이 되겠죠. 자, 이제 관련된 그 판례 사안들을 좀 보시면 이 문제 사안에서 보면요. 갑의 인감 증명은 의뢰 대리 신청으로 발급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판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 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를 해서 남편을 대리해가지고 여기서는 연대보증을 했죠. 친정 오빠의 할부 판매 보증 보험 계약상에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 관련 사안인데 결국에 이제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그 다음 줄에 보증이라는 거는 반대급부도 없고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보는 보증 행위에 대해서 남편의 처한테 대리권을 주었다.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월권 대리가 되려면 그 상대방이 지금 처가 그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아서 결과적으로 남편의 그 표현대리 성립을 부정을 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판례 사안들을 좀 소개를 해줬고요. 결국에는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으로 보고 그리고 표현 대리를 만약에 뭐 넓게 인정할 위험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봐서 좁히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126조를 적용을 하자. 사실은 근데 정당한 이유라는 건 거의
그 과실 여부와 거의 근접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과실이 없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과실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통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인 을은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상대방 친구 병한테 을한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 여부가 좌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 전부에 대한 판단으로 갔을 때 좀 이 부분이 좀 샘플 답안과 달라진 부분인데요. 자, 우선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보시죠. 자, 판례에 따르면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이 과실이 없는 경우를 보통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판단 기준은 대리행위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다는 거죠. 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부관계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보겠죠. 왜냐하면은 그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의 입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분행위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처분행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판례의 원칙적 태도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요 사안은 처분행위는 아니긴 하죠. 채무부담행위인데 이 채무부담도 고액이기 때문에 정당한 그 사유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쪽으로 이제 그 사안 포섭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 사안의 경우에 처이기 때문에 남편의 인감도장을 쉽게 입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차용 액수가 고액이었죠. 이러한 고액에 대한 그 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어떤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친구 병이 아들이 대학교 붙었다라는 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 간다고 하니까 유학 가나 보다라고 믿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렇다면 그 남편에게 그 친구의 남편에게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었는데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대방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쪽으로 이제 한번 사안 포섭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병은 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권대리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죠. 그래서 로마자 4번의 무권대리 책임으로 가면 그래서 무권대리라면 131조에서 135조까지의 그 조문을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31조를 보시면요. 네. 자, 131조 이하 135조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130조가 무권대리 조문이고 131조가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는 최고권 규정이죠. 그래서 그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132조가 이제 추인과 거절의 상대방, 133조가 추인의 효력, 그다음에 134조가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135조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이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무권대리로 가서요. 결국 의뢰 금전 차용 행위가 무권대리인데 그러면은 상대방 병은요. 아까 봤던 131조에 따라서 본인 갑한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추인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을과 병 간의 법률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갑의 추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목차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갑의 추인이 있는 경우 그렇다면은 133조의 추인의 효력이 있죠. 그래서 133조 본문에 보시면 이제 추인을 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추인이 있다면 결국에는 유권 대리에 그 소급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병은 갑에 대해서 차용금 5천만 원의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해서 이제 그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무권 대리인 을은 별도로 병한테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인 남편 갑이 추인이 없다. 그렇다면은 135조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135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1번에 그 1항에 결국에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도 증명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은 뭔가요? 그 상대방이 그 상대방 이런 그 책임을 물으려면 그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갑의 추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병이 선이 무과실이면 됩니다. 근데 사안에 보시면 뭐 금전차용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사정을 특별히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그렇다면 무권 대리인 책임을 물어서 그 135조 1항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병의 선택이죠. 그래서 변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무권 대리인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안의 해결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차용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래 이제 교재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샘플은 정당한 이유를 이제 인정을 하는 쪽으로 갔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인용했었던 그런 판례들의 경향을 봤을 때 여러 집안 사정을 보았을 때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여러 가지 그 사안의 자료들을 활용하는데 좀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가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조금 그 일반론들을 좀 풍부하게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일상가사와 관련된 그 내용들 정도만 숙지를 하셔도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까지 이제 본 걸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 주제가요. 그 다음에 사례가 쭉 넘어가죠.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아마 소멸시효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68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조금 논술 주제가 많아서 막 페이지가 막 넘어가죠. 그래서 자, 시효 파트인데요. 뭐 제목은 68페이지에 뭐 제목은 사례인데 뭐 사례 같지가 않죠. 2007년 사무관 문제인데 시효 이익의 폭이다. 그래서 자, 시효 이익의 폭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멸시효 파트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그 전반적인 어떤 구도랄까요? 전반적인 구도를 조금 한번 개관을 해보고 이제 사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효 이익 폭인데요. 우선은 이제 소멸시효, 그렇죠? 소멸시효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 요건 사실적인 구도로 봤을 때 결국 소멸시효라는 것 자체도 거대한 항변 체계죠.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그 항변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 항변이죠. 그래서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 사실이 뭔가를 하시면 한번 이제 좀 떠올려 볼까요? 요건 사실은 첫 번째 시효의 대상 적격으로서 그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서 기산점 문제죠. 따라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을 것.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 시효기간이 경과되어야 된다. 따라서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것. 이제 그런 요건이 이제 소멸시효의 항변의 요건이고, 그렇게 시효 소멸의 항변을 했을 때 또 상대방이 그에 대한 재항변을 할 수가 있죠. 그 재항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유로서 중단의 항변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나중에 볼 뭐 재판성 청구 등의 그 시효 중단의 항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항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의 나누기다라는 항변이 있겠죠. 여기서는 그 중에 결국에 재항변, 채권자의 재항변 쪽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항변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은 뭐냐면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됐는데요. 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그런 의사 표시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에 대해서 두세 줄 내외로 설명을 하고 했는데요. 보통 좀 사무관 문제가 그 뭐 몇 줄 이내로 설명하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뭐 쓰고 싶은 게 많아도 그냥 그 몇 줄, 뭐 세 줄이면 세 줄 쓰면은 뭐 되겠죠. 근데 이제 사무관 문제도 설문이 길어지면서 그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과 체계를 갖춘 그 답안 꼴을 갖춘 건 답안으로 쭉 써야 될 그런 필요성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효이익 포기라는 논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보시면 자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기한 유예를 요청을 했을 때는 이것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보죠.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자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항변 부분을 조금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보면 우선 관련 조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184조에 있죠. 184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84조 1항에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 후에 포기할 수는 있겠죠.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이익 포기다. 그렇다면 시효 이익의 포기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따라서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효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 표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죠.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이고 이것은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84조 1항에 보셨듯이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에는 포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포기할 수는 있는데 시효 완성 후에 포기를 하더라도 시효 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라고 했죠. 따라서 처분 능력과 처분권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고 그리고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알면서 해야 됩니다. 알면서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요에 관련된 판례 사안은 예컨대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중단 사유 중에 승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승인을 했다? 그럼 그것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를 포기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중요한 판례는 또 시효의 이익을 포기를 하면요. 시효 이익의 포기는 절대효가 아니라 상대효입니다. 따라서 그 시효 이익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시효 이익의 포기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번 그 사례처럼 시효 완성 후에 뭐 변제 기한에 유예를 요청하거나 채무에 승인을 했을 때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시효 이익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고요. 또 그런 내용들인데 이 시효이익 포기랑 관련해서 지금 아직 자료실에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2015년 판례 중에 좀 중요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사안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판례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무자가 이제 금전을 차용을 했습니다. 금전을 한 5천만 원쯤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차용금 채무가 있습니다. 차용 채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담보로 이제 근저당권도 설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용금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X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X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죠.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실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그 똑같은 채무자가 똑같은 채권자와의 사이에 또 어떤 약정을 했냐면, 지금까지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이자 있죠. 그 이자가 얼마다라고 이자를 확정을 하고요. 다 끝난 채무인데, 그리고 그 미지급 이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또 그 X 부동산에 대해서 두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시효가 이제 완성된 이후였어요. 따라서 이런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데 기존의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확정을 하고 그 미지급 이자를 갚겠다는 담보로 똑같은 부동산에 또 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 차용금 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이 이자를 확정하는 과정 자체를 시효 이익 포기로 본 겁니다. 판례가. 그랬는데 이 채무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 있죠. 지금 제1, 제2 근저당권 설정된 이 부동산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부동산과 그 위에 어떤 또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공동으로 매수를 해서 소유권 취득한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지금 채무자를 A로 하고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A가 미확정 이자를 확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했죠. 그러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채무자 A가 포기한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채무에 관한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부동산을 원고 갑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 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거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야, 나한테 그 부동산 넘긴 너 채무자 너가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지만 그건 상대효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매수한 나는 그 상대효이기 때문에 시효 이익의 포기가 나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난 시효 이익 포기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판례가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자료실 올라오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가 이거죠. 지금 시효 이익 포기에 대해서 상대효만 부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효 이익을 포기할 당시 있죠. 포기할 당시. 근데 아까 채무자 A가 시효 이익을 포기할 당시 미지급 이자 확정을 하고 또 이제 담보 설정을 그 당시에는 이 부동산을 나중에 매수할 갑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시효 이익을 포기할 그 당시에 그 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치죠. 그 동일 시점에. 그랬을 때 그 다른 이해관계인이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까 채무자 A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서 내가 시효 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시효 이익 포기에 상대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뭐냐면 A가 이미 시효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이자 확정 과정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 즉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비로소 갑이라는 매수인이 등장했죠.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그 이제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효이익 포기 당시에 존재하던 사람이 아니죠, 갑은. 나중에 시효이익 포기한 다음에 비로소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시효이익 어떤 포기의 효력을 막 부정해서 상대유니까 부정하겠다. 그래서 나는 시효 원용할래.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시효 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사후에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동산 매수한 갑은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를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별도로 정리해서 그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효이익 포기, 그래서 예컨대 기한 유예를 요청한다라든가 채무에 승인을 했을 때는 시효이익 포기로 본다라는 그런 판례였고요. 소멸시효에 관해서 이제 뒤에 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관련 사례에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75페이지, 68. 자, 75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5페이지요. 자, 75페이지 소멸시효.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75페이지인데 2006년도 법원행시인데요. 사례가 굉장히 길죠. 근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가 아무리 길어도 딱 그 문제로 나오는 개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길게 이제 풀어가지고 표현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소멸시효에서 어떠한 판례 논점이 중요하다. 딱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거기에 이제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복잡한 사례 있죠. 좀 분량이 긴 사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시듯이 주로 요러한 사례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어떤 행위를 나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교과서에서. 그리고 날짜 있죠. 언제 뭘 했다라는 그 날짜. 그 날짜는 이제 실수하기 좋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날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냥 반복 연습만 하시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단지 그냥 문제의 양에 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각각의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한번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를 제대로 이제 분석하면은 여러분이 공부한 그 판례를 그대로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요. 자, 갑은요. 갑이 채권자입니다. 갑이 채무자 A에게 92년 1월 1일 날 1억 원을 대여했어요. 그리고 변제기는 94년도 12월 31일이죠. 예. 자, 그 당시에 두 번째 줄에 B랑 C가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B랑 C는 연대보증인이죠. 근데 B가 행동 하나를 더 합니다. 어음을 발행하죠. 연대보증한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약속어음 한 매를 발행해서 갑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소멸시효에서 어음이 나왔다. 그러면은 원인 채무와 어음 채무의 시효 중단의 그 상호 관계가 반드시 나오겠죠. 예, 그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충분히 예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D라는 인물은 물상보증인입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상보증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재판상 청구가 있죠. 재판상 청구 중에 응소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이 되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응소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그 원고의 그런 그 소송 행위를 했을 때 그 원고가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뭐 채무부존재 확인 같은 그런 소에 있어서 응소를 하는 것도 응소에 포함될 것이냐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런 이제 각각의 그 스토리에 따라서 나오는 판례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괄호에 보면은 뭐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특약은 없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채무자가 A죠. 제가 말 잘못했죠. 예, 갑이 채권자고 채무자가 A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A가 지금 93년 12월 31일까지는 이자를 지급했는데 94년 1월 1일부터는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대보증인도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나의 1번에 약소거음을 지급했죠. 약소거음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누가요? 채권자 갑이 B가 약소거음을 아까 발행을 했죠. 근데 B를 상대로 약소거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했어요. 96년 1월 1일 날 약소거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승소 판결 확정된 것은 96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맨 아래쪽에 각각의 이제 문제죠. 동그라미 1부터 3까지가. 그래서 외괄호 1번에 1항에서의 갑의 약소거음금 채권의 행사.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갑의 AB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라 이거죠. 그래서 각각 이제 잘라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76페이지에 맨 밑에요. 로마자 2번에 아라비아 숫자 2번이 바로 그 부분이죠. 갑의 약소거음금 청구권, 채권의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뭘 물어보는 겁니까? 어음금 채권의 행사가 원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가져오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 시효 중단, 그 재판상 청구라는 것은 시효 중단을 가져오는데 시효 중단의 범위와 관련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시효 중단의 범위에 관해서는 그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러니까 파면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그 속에는 임금 청구가 들어있다라는 것처럼 그 기본적인 법률 관계에 관한 권리 행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에 대한 시효 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기본과 파생의 그런 관계가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동일 목적을 위한 복수의 채권. 예컨대 청구권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병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체불, 불법행위 이런 것처럼 그랬을 때 청구권이 서로 경합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하나의 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에서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청구의 문제. 그런 세 가지의 문제가 어떤 시효 중단의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왼쪽 페이지로 내려가서 약소거음금 청구권의 행사가 원인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서약에 해당되는가 뭐 다 아시는 판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거의 써 있는 내용을 거의 전부 답안에 옮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채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주가 된 경우에 이러한 어음은요,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해서 원인 채권의 지급 수단으로 수주가 된 거죠. 따라서 다음 줄에 원인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목적, 지급 수단, 실현 이런 부분 키워드가 기억이 나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법에서 인적 항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적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음금 청구 소송을 해도 그 어음을 발행한 원인 채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음금 청구 소송 제기 중에 만약에 그 원인 채권 자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어음금 청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법률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무리
아무리 채권자가 어음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둬도 언젠가 원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채무자가 인적 항변을 하면 결국에 원인 채권, 그 어음 채권도 인적 항변을 받아서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 채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은 서로 별개입니다. 아까 같은 목적 실현을 위한 복수의 채권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원인 채권에 의해서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어음 채권은 시효 중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적 항변이란 독특한 법리 때문에 거꾸로 어음 채권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이 된다라는 판례를 자세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사안의 경우에는 그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첨언할 것은 거기 뭐 관련 조문들 다 기재가 돼 있고요. 하나 이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은 그 사안의 경우에 네 번째 줄 끝에 지금 B가 지금 어음 발행한 B는 보증인이죠. 그러니까 보증인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이 안 되죠. 중단이 안 되죠. 이 부분 나중에 보증인에 관한 그 소멸시효 완성에 관해서도 중요한 판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증인에 대해서 시효 중단을 해도 주채무자의 그 채권은 계속 시효가 진행이 돼서 결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완성이 되면 보증성에 기해서 부종성에 기해서 보증인에 대한 결국 채권도 시효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판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의 경우에 이제 막 복잡하게 쓴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사안으로 이제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아까 D가 물상보증인이었죠. 근데 D가 차용금 채무가 다 변제가 되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그 채권자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채권자 갑이 결국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의 소에 대해서 응소를 했죠. 응소는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고 그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승소를 해야 그 응소가 이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D가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의 응소행위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가 77페이지에 그 3번에 나오는 부분이죠. 갑의 응소행위요. 그런데 갑의 응소행위를 잠깐 보기 전에요. 우리가 응소라는 거는 결국 재판상 청구의 특수한 경우죠. 재판상 청구의 특수한 경우인데 재판상 청구라는 것이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가져오는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좀 전제적으로 서술을 해준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잠깐 좀 찾아보면요. 자, 뭐 재판상 청구라는 건 뭐 소위 형식으로 제기하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죠. 근데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을 가져오는 근거는 뭐냐면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설을 쓸 필요는 없지만요. 권리 확정설이 있고 권리 행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확정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청구된 권리가 그러니까 판결 주문에 나와서 소송물로 다루어진 부분에 한정돼서 시효 중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권리 확정설이고요. 권리 행사설은 반드시 그 권리에 대한 어떤 소송물의 형태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권리 행사설입니다. 말 그대로 권리가 행사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권리 행사설은 결국에는 이제 권리 확정설과 권리 행사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설로 이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시효 중단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권리 확정설에 따르면요. 재판상 그 청구 결국에 그 재판에 다루어진 소송물에만 시효 중단의 범위가 국한이 되는데 권리 행사설은 재판에서 어떤 형태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시효가 중단되지 방식과 형태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응소도 당연히 권리 행사설의 입장에서 시효가 중단되는 재판상 청구로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판례는 권리 행사설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응소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77페이지에 3번의 갑의 응소행위의 문제점.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그 재판상 과연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부정하는 거죠. 우선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써주셔야겠죠. 그때 이제 판례의 권리행사설을 언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를 주장한 자가 원고가 되어서 소를 제기했을 때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경우, 그 경우도 이제 시효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포함된다라는 것이고요. 단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안에서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대해서 응소한 것이 포함될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상보증인은 물적인 유한 책임을 지고 있죠. 이 판례 소개에서 지금 빠졌는데요. 물적 유한 책임이라는 게 키워드죠. 결국에 물상보증인은 물적 유한 책임만 지고 있을 뿐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러한 그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소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 채권을 주장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8조 1항의 소정에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판례 이제 써주시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결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지 않죠.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마지막에 갑이 주채무자 A에 대한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차용금 채권은 아까 이제 아까 변제기가 94년 12월 31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흘러가서 2004년 12월 31일 날 24시에 완성이 될 거라는 부분이고요. 다시 설문으로 가시면 3번이 뭐가 많죠. 그래서 이행 청구, 지급 명령 신청, 일부 변제 행위. 자, 각각 들어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3번에 갑이 2004년 10월 1일이요. 그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행 청구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냐면 연대보증인한테 했죠. 2004년 10월 1일은 지금 변제기가 9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0년으로 봤을 때 소멸시효 중단되기 거의 뭐 2, 3개월 전이죠. 그때 이행을 청구했는데 연대보증인 C가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2005년 3월 1일이면 언제죠?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그런 시점이죠. 그때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고요. 그 지급명령이 2005년 5월 1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확정된 거에 따라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니까 그제 와서 C가 2005년 7월 1일 날 이제 미지급된 1년분의 이자, 네, 미지급된 1년분의 이자 1200을 먼저 변제했고 나머지는 좀 이제 보류해 달라 그래서 채권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77페이지 맨 끝에 갑의 C에 대한 이행 청구, 지급 명령, 일부 변제 행위다. 자, 그랬을 때 이행 청구 및 지급 명령을 따로 보고 일부 변제를 따로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갑이 C한테 78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 10월 1일 날 이행 청구를 했죠. 이거는 최고죠. 최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급 명령은 아까 2005년 3월 달이었나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만료일인 2004년 12월 말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채권이 시효 소멸한 뒤에 청구가 있던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자, 최고라는 거 174조고요. 의사의 통지고. 근데 이제 규정을 보시면 그 최고는 이제 확정적인 시효 중단 효과가 없죠. 그래서 174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기타 등등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 시효를 6개월간 연장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확정적이진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최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6월 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최고를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여러 번 했을 때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에서 소급해서 그 안에 있었던 마지막 최고시에 발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2004년 10월 1일 날 이행 청구했다는 건 최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05년 3월 1일 날 지급명령 신청했으면 6개월 내에 신청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2005년 5월 1일 날 확정이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6월 내에 한 최고시에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거꾸로 다시 되짚어가서 2004년 10월 1일 날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5년 5월 1일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은 지금 C가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미지급된 이자 1200을 지급을 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부 변제 행위라는 것이 또 승인에 해당하느냐? 자, 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효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해서 그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가 승인이죠. 그랬을 때 승인은 묵시적 승인도 있고요. 그랬을 때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채무 변제, 그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승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의 채권에 대해서 승인이 된 것이냐라는 거죠. 자, 지금 2005년 7월 1일 날 1200을 지급을 했죠. 자, 그러면은 원금이 1억 원이죠. 원금이 1억 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를 1200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거 1995년 1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 즉 1억 원 원금 플러스 95년 1월 1일 이후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무승인 즉 일부 변제 즉 일부 변제는 묵시적 승인인데 그것은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이다. 따라서 지금 남은 채권 전부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행이 되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 해서 2015년 7월 1일 날 24시까지 나머지의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런 보증인 관련 사안인데요. 75페이지에 다시 가보시면 마지막 사례죠. 만약 채권자 갑이 2006년 1월 1일 그러면은 시효 완성이 2004년 12월 31일이니까 시효 완성 시점 이후에 A 주채무자 그다음에 B 연대 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A와 B가 갑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A와 B의 주장이 정당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보증 채무의 그 부종성 관련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우선 자 지금 근데 아까 B를 보시면 아까 B는 약소거금금 청구 소송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1996년 12월 31일 지금 교재 7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약소거금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이 96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31일이죠. 31일 5자입니다. 31일 날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부터 178조 178조 1항에 보시면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다시 새롭게 그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전 기간이 새롭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165조 1항에 보시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장기화되죠.
이런 조문이 먼저 이제 언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갑의 그 약속어원금 채무자 B에 대한 확정 판결이 96년 12월 31일 날 있었으니까 결국 B에 대한 소멸시효 만료일이 2006년 12월 31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요거는 보증이 연대보증인이죠. 연대보증인도 보증인이죠. 근데 주채무자 A는요. 만약에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주채무자 A가 그냥 2004년도 12월 말에 그대로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보증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래서 그 중요한 판례가 있죠. 79페이지에 보증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의 상대적 효력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증채무의 효력을 보면 일반론으로서 그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가 채무자에게 미치느냐. 그러니까 변제 같은 어떤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에 생긴 사유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죠. 따라서 보증인에게 생긴 시효 중단 사유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보증 채무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거꾸로 보증 채무는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 놨더라도 그 자체의 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서 당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연대보증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놨지만 A의 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 채무자 A의 주채무가 2004년도 12월 31일 날 소멸을 했기 때문에 애써 중단시켜 놓은 B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된다. 따라서 A와 B가 채권자에 대해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안은 분량은 길지만 뭐 다른 사례보다 그렇게 설명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도식적이고 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긴 사안을 몇 번이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이제 첩견인 것 같습니다. 판례는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75페이지에 있는 4번 사례까지 다 봤고요. 일단은 지금 진도가 뭐 이제 강의를 막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진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총 24시간이니까 그 24시간 내에 다 이제 진도를 끝낼 수 있도록 좀 더 설명을 빠르고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남아있는 그 소멸시효 사례를 다 소화를 하고 물권 파트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아까 제가 당부 드린 것처럼 그냥 1시간에 서너 개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소한 그 사안 정도는 좀 분석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